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저와 선생님들 모두는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담 신청 순서는 상담 대상을 확인하고 상담 방법을 선택한 후에 약속을 잡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상담하면서 혹시 선생님께 실수하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같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상담한다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싸웠을 때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급식을 많이 남기거나 자주 지각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놀랐지만 선생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부모님께 연락은 드리고 싶은데 좋은 일이 아니니까 고민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우리 아이의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연락까지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학부모님들과 보는 관점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고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부모회에서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도 나누고 활동한다면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학교를 위해 모두가 힘을 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아이의 학교이자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할 때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는 자녀의 바른 성장에 큰 힘이 돼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향한 다름없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경남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기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학부모 지원 담당 임미정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학부모 지원 담당 사무관 임미정입니다. 오늘 저희 올해 학부모 아카데미에 정말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그 학부모 아카데미를 열고 있고 이제 매년 하면서 교육 정책도 조금씩 바뀌고 학부모들이 좀 자녀 키우면서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좀 더 잘 좀 그거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떠한 주제로 하면은 좋을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까 되게 고민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그 출발을 김해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매년 이제 창원 쪽에 도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창원에서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가고 싶어도 온라인 물론 유튜브도 동시에 송출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같이
같이 함께하는 현장 기회가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지역으로 가는 걸로 한번 또 테마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김해에서 하고 그 다음엔 창녕교육청, 하반기도 아마 지역청에서 요번에 저희가 그 반응이나 피드백을 보고선 지역으로 찾아가고 또 현장의 고수 선생님들 강사를 모셔갖고서는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외부의 강사를 또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학교의 이야기를, 학생들의 경험담을 또 정말 정해 주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김해 밀양고등학교 배혜림 선생님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남은 저희가 학부모 아카데미도 온라인이나 현장 참으로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학부모 지원센터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인데 도교육청에는 12개의 거점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고 본청에 학부모 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학부형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뭐 상담할 일, 또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 관련해 갖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의 운영 관련해 갖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이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상담도 해주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 또 다 모르셔도 도교육청에 언제라도 전화하시면 학부모나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남 학부모 지원센터는 278-177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상반기 아카데미 일정 변경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 3번 예정되었던 연수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신청하신 연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아카데미 주제는 문해력이 좋은 아이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잠시 강사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혜림 선생님이시고 현재 밀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23년 차 중등 국어 교과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로 배혜림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23년차 중등 국어 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제가 책 쓰는지 모르시고 얼마 전에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네, 검색해봤다. 근데 많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여서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공하면 다시 찍어서 원래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중등 국어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발령은 고등학교에 받았다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중학교에 가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고교 학점제 저희 큰아이는 저희 남자애 둘인데 남자 아들 특징 아시죠? 제가 항상 엄마가 뭐 고교 학점제 알아봐 줄까? 이러면 아니요 됐는데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조금 고교 학점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 하는 약간 궁금증 앤드 그리고 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또 어떻게 좀 또 달라졌을까 10년 전이랑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궁금해서 다시 이번에 올해 이제 다시 고등학교에 왔는데요. 네. 고등학교는 장난이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것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중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책이 있으면 참 좋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을 주로 계속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가 하면 된다고 하셔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해력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단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 찾으실 때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으시면은요, 저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요 표준국어대사전이 아이들의 단어의 제일 그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고려대 한국대사전이나 우리말생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좀 더 다양하게 해석이 된 거고요. 제일 기본은 표준국어대사전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문해력이라는 글을 찾았더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원래 한자로 쓰려고 그랬는데 한자는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문자가 그럴 문, 그 다음에 해자가 풀해, 력자가 힘력 해서 글을 읽고 풀이하는 힘이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이해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학교에서 또 근무할 때 아이들에게 느꼈던 문해력이랑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이랑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더 달라지고 좀 더 어려워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6월 달에 친 모의고사였었는데요. 모의고사 표지에 요런 글이 있었습니다. 옛날 라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거를 썼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통은 시에 있는 시 구절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이 애들이 생각보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힘들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반짝거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참 너무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이것이 어느 시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정연복 시인의 희망의 별이라는 시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지. 어둠이 내리고서야 별의 존재는 드러나지. 어둠이 없으면 별의 반짝임도 없으리. 희망은 별 같은 것. 삶의 어둠 속에서라야 희망의 별도 생겨나는 거지. 슬픔과 불행을 모르면 기쁨과 행복 또한 모르리 라는 시입니다. 시 구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사실 시를 읽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뭔가의 거리가 있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시 전문들을 좀 찾아서 아이들에게 같이 읽혀 주시면은 시를 조금 아이들이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교과서에서 시가 페이지가 제일 작거든요. 소설은 뭐 한 10페이지씩 이렇게 되는데 시는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맡은 단원이 문학의 갈래거든요. 근데 애들이 시험 범위를 딱 보더니 와, 시가 제일 짧은데 제일 어렵다.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가 제가 그래서 짧은데 그 안에 함축해서 다 얘기해야 돼서 좀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라는 게 길이는 짧지만 그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그걸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저부터도 애들한테 동시집 뭐 자주 읽힌다거나 잘 하진 않거든요. 소설책은 읽어라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요런 뭔가 거리들이 있으면은 이거 우리 전문 한번 찾아볼까? 이거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아이들하고 같이 시를 읽기만 하는 것도 많이 접하기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이런 갈래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뭔지 이제 제가 지금 고1 아이들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수능 끝나고 이후에 지금 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혹시 궁금하시면은 EBSI에 들어가시면은 학년별로 기출 문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가 이학치가 작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중학교 때도 그랬었지만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지문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지문 이거 지금 첫 시작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법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지문이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보기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 긴 글을 읽어서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거 그러면 이 보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에 있으면서는 어쨌든 이렇게 내신 시험만 주로 봐서 조금 그런 생각이 옅어졌었는데 다시 고등학교에 와서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빨리 읽어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 문해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암기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이거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사실 중학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뒤에 제가 나중에 저희 학교 교과서 제가 차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화법 파트입니다. 화법도 지문이 참고로 요거 비포 사이즈인 거 아시죠? 네, A3 비포 사이즈인데 저만큼이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4번에서 7번이니까 4, 5, 6, 7 네 문제. 이고 저렇게 지문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도 역시 지문이 나오고요. 각각 보기들이 다 나와서 이 보기 읽고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문법 잘하려면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실제로 또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라니까 애들이 막 화내면서 아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 막 짜증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문법 시간에 암기하는 내용들은 보기에 이미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보기의 내용을 읽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순히 암기만 한 아이들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독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독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관련된 것도 지문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문학 파트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문학 파트는 시 나오고 소설 따로 현대 소설 나오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나오고 문학 복합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 나, 다 이래서 지문 보통 3개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데 각 갈래를 아이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가 알고 있는 작품은 안 나온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작가의 네가 모르는 작품 나온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공부만 해가지고는 그거를 풀어내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읽는가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길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길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게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러면서 요것들이 좀 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이게 고1 6월 모의고사 개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비문학 지문의 개수가 3개였었고요. 문학은 4개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번호 보시면은요, 총 16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45번까지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풀어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다 푸셨어요. 옛날에 다 해내셨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약간 생각해보면 나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를 보면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볼 때마다 약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보통 대부분 지문 2개, 한두 개 정도는 대부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저는 망했어요 이러면서 왜? 이러면 저 다 못 풀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는 계속 풀면서 쌓아 나가면 되니까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라든지 이런 문제수들을 보면 그리고 각각의 문제 지문들이 보시면은요.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저는 포인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보기에서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의 지문들이 이렇게 보기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기가 뭐냐면 이 작품 네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읽어야 돼 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읽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기해서 네, 순간에 살짝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애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죠? 네.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서 약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랑 약간 좀 먼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다시 고등학교에 왔는데 1학년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국어과도 한 학년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하고 그다음에 3학년을 하는데 3학년 독서 뒤쪽에 적어놨는데 독서 지문을 보면서 제 진짜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굉장히 지문이 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처음에 마주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절망스럽거나 좌절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3학년 애들 수능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네. 제일 쉬운 지문이에요. 인문예술 지문. 과학 지문 아니거든요. 네,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은요. 읽고 있으면 분명히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분명히 저 국어 교사잖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읽었지? 이러면서 다시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 인문예술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인문예술인데 현대 인식론이 갑자기 왜 이러면서 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읽었는데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러면서 막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문제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다라고 하고 지문이 요만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일단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하면서 네,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네, 진짜 영혼 탈출. 진짜 제가 이거 한 반 1시간 들어가는데 한 반 1시간을 위해서 한 3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하고 나오면은 나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근데 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분석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어떡하지 이 생각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지문인데요. 이거를 해가지고 왜냐면 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지문을 보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른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살짝 컨닝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습지를 나눠주면 좀 쉽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한 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지문의 내용들 찾을 수 있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걸 나눠준 다음에 아이들이랑 하면은 자 어떤 색깔 칠한데 초록 색깔 칠한 데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근거가 있죠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아이들은 아까 이걸 받을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자신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라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열심히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예, 할 수 있는데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 그러면은 뭐부터 어떻게 좀 먼저 하지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탁 하면 다들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다 결심을 뭘 하시냐면 비문학 책을 읽혀야 되겠다. 이거부터 먼저 결심하시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저희 학교 도서관에 저희 어떤 선생님이 제가 도서관 담당을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나는 우리 학교 도서관 너무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책이 다 새 책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다 새 책. 책을 펼칠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고요. 제가 저희 학교가 되게 이전 학교 컸어가지고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도서 구입비가 학교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책을 진짜 많이 사요. 근데 그 모든 책의 첫 독자는 항상 저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펼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 미처 못 읽은 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신간이 오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책이 있어서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장 안에 그거 아시죠? 새 책 사면은 그 출판사에서 자기 책 홍보한다고 조그만 종이 꽂아놓은 거 항상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읽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늘 새 책을 읽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제가 꼭 반드시 그것이 비문학 책이 아니라 문학 책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실 중학생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아이와 읽지 않는 아이의 격차가 너무 커요. 진짜 책을 읽는 아이는 어떤 분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을 때 채식주의자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읽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이 중학생에게 추천 도서는 아닙니다라고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봐도 저런 책을 읽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서 수준이 높은 친구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신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방송인데 좀 그러긴 한데 엄마가 학원 국어 선생님이신데 어디 가서 엄마 어느 학원이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너 학교에 가서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엄마 부끄럽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엄청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 다 벌써 얘기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름은 얘기하지 마라 이랬더니 선생님이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망했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책의 독서 수준이 다들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는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것이 문학책이든 비문학책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가 이거 보고 헉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거 나중에 읽는 거 스킬 연습하면은 또 그 스킬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단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앉아서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학생 때까지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력이고요. 두 번째가 문해력입니다. 물론 학교 시험은 50분씩 시험을 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80분이나 됩니다. 80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 애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얘가 과연 그 시간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주로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 갑자기 있다가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화장실 많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80분, 2교시 100분. 그다음에 3교시 70분. 그래서 애들이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고1 애들을 처음 모의고사 이거 시간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4교시까지 너네 시험 보고 집에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점심은 안 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랬더니 4교시까지만 하면은 점심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른데 이러니까
예? 이러더니 시간을 애들이 확인하고 고1 애들은 이제 시험에 대한 그게 전혀 없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마치고 나서 점심 먹는데 이랬더니 애들이 완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러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4교시도 지금 보시면은 한국사 30분 시험 치고 15분 동안 문답지 회수하고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을 시험을 치고 원래 30분이었는데 40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지 또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정리 시간 있고 그리고 과학 탐구. 우리 지금 이제 고1 아이들부터는 사탐 과탐 라떼처럼 다 치거든요. 이제 한창 지금 고2들까지는 자기 선택하다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제2 외국어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걔네들까지 하면은 아마 6시 넘어서 애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1 애들 첫 3월 모의고사 치고 고2, 고3은 빨리 집에 갔거든요. 왜냐면 저 중간에 4교시가 짧으니까. 근데 고1 애들만 좀 더 늦게까지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약간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게 또 어디 샜나 이러면서 걱정 엄청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일찍 마친 거 아닙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엄마들이 약간 안심하면서 어디 또 놀러 간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진짜 애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솔직히 이게 움직이거나 하기도 사실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어 교사라서 사실 국어만 보여드렸지만은 아마 다른 과목들도 문제의 개수라든지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것들, 보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면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에 발령을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에 이제 처음 발령 받아서 10년을 근무하다가 중학교에 내려왔어요. 왜 중학교에 왔는데 제가 그 전에 고3을 했었는데 가자마자 중1 담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중1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고 중2, 중3이 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차마 대놓고 야, 네 문제 너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1 아이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애들을 전혀 모르니까 왜 이건 못 풀어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1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반성하고 문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문제를 낼 때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해나 적용까지 가기는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암기 위주로 좀 더 많이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사실 저희 아이 고등학생을 보면은 아직 애기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을 보면은 어쩜 고1, 고2, 고3을 다 봐도 어쩜 저런 청년들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애들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은 지적 수준도 그 정도 발달했을 거니까 단순한 암기보다는 좀 더 적용하고 좀 더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아무래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도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질 거고 읽어낼 수 있는 문제들로 아마 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저거 하니까 1학년 선생님, 2학년, 3학년은 저희가 퇴근 시간 4시 반인데 선생님들 다 5시 반에 집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근데 힘들고 애들도 나중에 4교시 되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아마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적응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제가 낸 문제라서 제가 그냥 들고 왔습니다. 네, 왼쪽은 중학교 시험 문제 이고요. 오른쪽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지문은 국어과의 특성상 지문은 항상 많습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이 지문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애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내려면 이거 해야지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중학교에는요 시험지가 저는 지문을 그렇게 길게 안 내는 편이긴 해서 총 4쪽 문제는 총 14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 한 번만 봤거든요. 그래서 올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서 14문제의 서술형을 냈었습니다. 근데 객관식을 내도요. 여기에서 객관식이 한
서너 개 더 추가되는 거지 서술형 문제 개수가 더 줄지는 잘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용을 써봤는데 문제를 그렇게 했더니 17문제인가 19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객관식이 한 8문제, 7문제 정도 되고 서술형이 12~13문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들한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더 부담스럽겠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문제 개수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문법 단원이라서 지문이 없어서 이렇거든요. 이번에 지금 어제 제가 시험 문제 편집하고 왔는데 어제 저희 거 문제는 12페이지 네, 하고 그다음 여기 지금 보면 문항수가 24문제로 나눈 거 보이시죠? 네. 중학교는 14문제, 고등학교는 24문제. 그리고 문제의 개수가 국어만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들도 다 많아지고요. 제가 그 평가 업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평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페이지가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장수가 많나 이러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긴 지문들, 긴 글들을 고등학생, 중학교 때는 페이지가 그렇게 장수가 되게 다들 많지는 않거든요. 많으면은 한 3장, 4장, 적으면 한 2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장수부터 일단 확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그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좀 열심히 아이들이 좀 제대로 읽어야 돼요. 물론 수업 시간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준 내용이지만 본인들에겐 약간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풀려 그러면 아이들이 좀 글들을 차분하게 잘 읽는 연습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불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 강의를 이제 제가 받고 이제 저희 이제 아이가 와서 저희 이제 우리 한번 외식을 하러 가자 하면서 가는데 집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더니 학원에서 막 읽어도 모르시지요.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막 불안한 마음에 학원 막 보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학원을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독서 인문 지도서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숙제로 책을 읽으라고 내줬는데 안 읽어온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안 읽으면 사실 독서 수업을 하기가 힘든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되게 고민이셨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원에 간다고 해서 애가 뭔가 책을 읽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될 만한 뭔가의 동력이 좀 있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아이들이 책이 재미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읽으려 그러면은 자기가 아까 제가 비문학이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비문학이가 싫어하는데 야 이거 읽어 하면은 그 책이 사실 아이한테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 애들이 좀 즐겁게 이거 책 재밌는데 라고 할 만한 책들을 위주로 그냥 계속 읽혀주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들이 읽을 수 있는 가장 긴 글은 사실은 책이거든요. 아까 지문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지문보다도 더 긴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도의 길이를 책을 읽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지문이든지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그 훈련을 그거에 맞춰서 그냥 훈련을 조각해 나가면 되는 거지. 책을 그게 어떤 책이고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불안한 마음에 들어서 저 첫 번째 내용 너무 읽어도 내용 모름. 네. 그래서 그런 책보다는 자기가 재밌어서 읽는 책.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해리포터 계속 반복해서 또 읽어도 되고요.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해리포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리포터 책을 한 20번, 3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판타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타지를 안 읽어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읽다가 이러면서 전 덮었어요. 그랬는데 걔가 계속 저한테 와서 근데 있잖아요 엄마 이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오 재밌었겠네 오 막 이것만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신나니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애가 이제 무슨 다른 책을 읽어도 이렇게 하면 야 너 해리포터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거 못 읽을까?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읽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가 그냥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책만 읽는다면은 문해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내가 애가 너무 그래서 책을 안 읽어서 책을 읽히기 위해서 학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오케이.
근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 이것까지는 사실은 좀 너무 아이에게 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사실은 책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제가 저희 학교 도서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두 부류예요. 진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떠들면 혼내니까 도망쳐 나오거나 둘 중에 보통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즐겨서 읽기만 한다면은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중학생 때까지의 독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학생들은 언제 문해력이 부족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엄마 마음에는 늘 부족해 보이긴 한데, 네, 항상 네, 저희 아이들 저 봄이 되면요, 갑자기 아이들이 춘곤증이 온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덥대요. 그리고 축구하고 뭐 밖에서 체육하고 와서 너무 덥대요.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덥대요. 가을은 막 너무 힘들대요. 막 뭐 쌀쌀하고 막 이렇대요. 그리고 겨울은 또 너무 춥대요. 그래서 항상 뭐를 안 한대요, 맨날.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언제 공부해?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그렇게 뭔가 집중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주로 느낄 때는 이제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저희 국어 교과서에 제 수행 평가 하는데 그 수행 평가 글쓰기 수행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문해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집에 아이가 20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집 딸이 엄마 202는 되게 좋겠어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개 편안하다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읽을 수도 있나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제일 인터넷에 많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대관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설마 고등학생인데 이거 모르겠나 이러면서 대관절이 뭘까 이랬는데 6반 중에서 한 반도 맞춘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관절 진짜 제가 텔레비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큰 관절 막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약간 누가 장난친다고 대관에 있는 절? 그러니까 그 대관은 어딘데? 이러니까 글쎄요 막 이러고 애들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관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관절 진짜 뜻 모르나?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 들어봐요. 몰라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랑 대화할 때 대관절이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안 쓰거든요. 우리가 잘 안 써서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참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할 때도 저도 사실 제가 국어 교사지만은 주로 쓰는 단어가 헐, 대박 이 정도 저의 감탄사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헐로 대부분 다 퉁쳐져요. 대박으로 대부분 퉁쳐져요. 그래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들 책을 안 읽으면은 대화로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쓰는 어휘조차도 이미 벌써부터 그거부터 시작인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했는데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일, 그러니까 2일은, 그러니까 이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5일 이랬거든요. 그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OIL? 이렇게 아니거든. 이러니까 5일 근데 닷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닷새를 얘기해주고 나니까 닷새, 엿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왠지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일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아니거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10일은 이러니까 10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열흘 그 열흘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대화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쓰는 어휘에 대해서도 또는 교사로서 쓰는 어휘에 대해서도 애들하고 이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단어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실 때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내가 좀 다양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약간 의식하시고 쓰시면은 또 조금 더 책 읽는 거에 플러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 국어 교사로서 저희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첫 번째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할 때, 두 번째가 시험 기간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5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2022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저희 아이 보니까 온책 읽기 뭐 이런 이름으로 보통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서는 보통 애들한테 꾸준히 책을 읽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물론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넣긴 하지만은 되게 좀 미미하게 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어쨌든 책 한 권 읽히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책 한 권이었었는데 작년에 제가 중1 아이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하고 엄청 후회를 했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책을요 아이들에게 주시기 전에 한번 미리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아이들 문해력 수준 차이가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학년 추천 도서더라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책이 좀 우리 아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추천 도서다라고 해서 엄청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읽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거는 우리 애한테 안 읽혀야지라고 생각했던 책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미리 내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좀 판단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꽃님 작가 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이고 싶은 아이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책이 굳이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들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책을 좀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저희 학생들한테 읽혀야 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애들한테 조금 어렵겠네.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읽으려면 애를 써야 되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이제 골랐어요. 했는데 애들이 이 책을 읽자마자 이게 뭐냐면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번역해 놓은 책이거든요. 더 쉬운 버전도 있기는 한데 그 약간 욕심에 좀 어려운 거 해야지 이러면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 책을 읽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벗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 10반까지 있었는데 10반 애들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벗 그러니까 벗? BUT?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거든 이러니까 벗이 뭐예요? 벗이 뭐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벗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처음에 몇 반에서는 처음에 한 네 반 정도에서는 벗이 무슨 뜻이겠어? 앞뒤 문장을 읽어봐. 아내예요? 아니 더 읽어봐. 그러니까 형제예요? 아니 소중한데 벗이 뭐예요? 계속 애들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뒷반쯤 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애들이 벗이 뭐예요? 그러니까 벗 친구 이렇게 바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벗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모를 거라고 지금 다들 표정이 엄청 충격받으신 표정인데 모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 오늘 친구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너 오늘 벗을 만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진 잘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들을 참 안 쓰고 있긴 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애들한테 설명할 때 문어체, 구어체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문어체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 구어체는 말로 많이 쓰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요즘에는 사실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발달하면서 구어체와 문어체가 거의 다 일치가 됐거든요. 거의 일치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로 글에서 쓰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말로 쓰는 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책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좀 많이 일단 말로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이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익히게 하는 연습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시험 기간에 애들이 손을 들어요.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시험 문제 출제한 선생님들이 막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거 없나 이상한 거 없나 막 물어보러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진짜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탁 들어요. 그러면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평가 부장이기도 한데 그 장학사님 이제 연수 들으러 갔는데 장학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민원 1위 항상 받으셔서 상 받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3년째 하는데 3년째 1등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내가 손을 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때 한 번 더 볼 걸 내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가요. 그래서 뭐가 모르겠는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이렇게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애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뭔가 어떤 문제의 오류를 질문하는 경우는 한 10에 하나 정도쯤 되고요. 대부분은 좀 많이 긴장해서 아마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진짜 몰라서라기보다는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들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이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게 단어의 뜻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래서 그것도 있거든요. 단어 뜻은 설명해 주지 말라 하면서 막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본인들이 어려운 그리고 저 옛날 어떤 애들이 이 글에 요지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지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시험 치기 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음절은 글자 수, 어절은 띄어쓰기 이렇게 항상 얘기해서 애들이 약간 세뇌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시험 딱 치면 막상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근데 음절이 뭐였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고요. 저 그 3월 모의고사 쳤을 때는 문법 제가 단원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어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어 말어미 이런 걸 막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데 시험 OMR 카드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벌떡 일어나니 어미가 뭔데? 어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야니 이리 와 이러면서 내 어미 아니라 했지 어미라고 한다 했지 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어미라 해봐라 진짜 혼난다 라니까 네 이러고 이제 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음할 때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 어떤 어조라든지 어떤 기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글로만 봐가지고 애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좀 읽거나 할 때 좀 한 번씩 읽어주거나 짚어줄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국어 교과서를 학교에 놔두고 잘 안 들고 와서 못 보시죠. 근데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올해 2022는 아니고요. 제 작년에 하면서 2015 때 저희 학교 출판사 이제 교과서인데요. 미래인 건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지금 보시면은요. 중학교 교과서가 제가 출판사 2015 때 출판사를 찾았더니 모든 출판사 중에서 한 2개만 단원이 5개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단원이 4개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단원은요. 이렇게 요거 햇빛은 시거든요. 고래를 위하여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감동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는 수필입니다. 이렇게 시와 수필 그 다음에 이 단원은 지금 뭐냐면요. 독서 읽기 책 읽고 대화하기 돼 있잖아요. 요거 뭐냐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아까 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거가 국어 교과서 단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 보시면은요. 능동적인 언어 생활이라고 해서 문법 단원 항상 들어가 있고요. 한 단원. 그 다음에 비문학 단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 보시면은요. 네, 갑자기 얘가 등장했네요. 네, 4단원 보시면은요. 보리방구 조수택은 뭐냐면은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담하기, 듣기 말하기 해서 교과서에 모두 그 국어의 4개의 영역이 모두 다 이게 교과서 한 학기마다 다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비문학 말씀드렸었는데요. 문학 작품도 시, 소설, 그다음에 수필 이렇게 문학 작품들도 이렇게 작품 속에 그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원들마다 이렇게 비문학 지문들도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단원 반드시 들어 있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고 잠깐만요. 갑자기 안 먹히네요. 됐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2단원입니다. 2학기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 왜 안 되는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이건 되는데.
저 약간 컵뱅이라 가지고 기계치라서 좀 문과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네, 항상 그 서술형 타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래서 총점이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 문과거든. 잠깐만 있어 봐봐. 계산기가 있지? 이러면서 자 문과 산수 틀릴 수 있어. 같이 계산해야 돼. 이러면서 항상 같이 하고 기계치라 가지고 네,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있는데 여기 지금 2단원도 보시면은요. 1단원이 독서와 연극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 독서 연계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지금 보시면은 요약하면 읽기에서 요 비문학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수행평가는요. 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글쓰기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발표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로 쓰기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뭔가 표현하는 걸 해야 수행이 돼서 그래서 주로 글쓰기 아니면 발표하기인데 발표하기는 그게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날라가 버리니까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글쓰기 쪽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가 있으면 보통 수행으로 많이 넣는 편이고요. 그래서 비문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된다 이제.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언어의 본질, 단어의 갈래 해서 문법 단원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 보시면은 토의하기,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매체로 표현하기 해서 요렇게 네, 요 교과서 안에서 보면은요 문학 갈래와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등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2학년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랑 수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독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 이게 무슨 문법이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이들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시랑 소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든 단원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글쓰기 단어는 반드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짜이면 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말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비문학도 역시 비문학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는 도시의 야간 조명의 부정적인 면. 그 다음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는 야간 조명의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을 보더라도 이렇게 달라라는 것들을 중학교 때 국어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과학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국어 수업이 좀 다른 과목 수업이랑 또 좀 다른 게 다른 과목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이 속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애들이 암기해서 될 게 아니고 그것을 풀어 읽어 나가는 국어 선생님의 사고의 과정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구나.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는 요령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어떤 지식적인 거라면은 자전거에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를 암기하는 거라면 국어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거야라고 말로 해도 그거를 사실 자전거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야라는 요령을 듣고 내가 좀 실패해가면서 요령을 익혀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중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학기에 한 권씩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진도를 나갔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1이거든요. 요거 지금 위에 보시면은요 1년치가 아니고요. 이거 1학년 1학기 거예요. 올해부터 학기제라서 한 학기에 한 권씩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가 10년 만에 고등학교에 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많은 거를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여유 있게 나갔어요. 네, 제가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뒤에 남아있는 양을 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나가선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열심히 빨리 나갔었는데요. 잠깐만요. 중학교 때 지금 이거 지금 3학년 2학기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 이렇게 배웁니다. 양이 엄청 많죠. 그리고 지금 제 거 부분 보시면 제가 언제 했냐면 지금 국어가 2명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2단원이랑 4단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단원으로 아까 제가 문해력 위기 말씀드린 거죠. 이거 갖고 수행평가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문법 단원이라서 사실은 문법 설명하면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문학을 하는데요. 아까 분명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한 단원에 지문이 1, 2가 끝이었어요. 비상이 좀 많거든요. 그 비상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었는데 제가 여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 세팅이 3개
그다음에 3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 같이 보이지만은 1, 2가 있고 그다음에 더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1, 2, 3, 4입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이 4개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가면은 요건 거의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거가 연결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냐면 쓰기하고 매체 단원이라서 여기 제가 쓰기랑 매체가 2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빡빡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애들이 단원이 조금 작아서서 조금 그러니까 수월한 활동을 위주로 좀 많이 넣기도 하고 중간에서 누가 자거나 졸면은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제가 국어 교사니까 국어만 이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전 과목이 다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저희 집 고2를 보면서 아 저거 참 대단한 아이였구나. 제가 옛날 맨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은 아마 중학교 때 1년치 분량이 거의 한 학기에 다 나가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또 적지도 않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다 익혀야 되고 국어뿐만 아니라 그 애들이 막 계속 지금 너무 많아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공부 좀 해줘 막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진도 나가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그러니까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익혀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험 문제로 또 나오게 되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중학교 애들보다 고등학생들은 문해력이 부족하다면은 이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만나거나 저희 제자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책 꼭 읽어라. 니 책 지금 꼭 읽어야 된다. 안 읽으면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가 더 절실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제가 국어만 좀 보여드렸지만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뭔가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학습적인 면은 학교에서 지금 어쨌든 공부를 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지필평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할 거고요. 그 전에 이런 글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정도가 중학교 때 좀 키워지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 전에 뭐 다른 거 무슨 뭐 선행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떠나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뭔가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갑자기 확 잘해지거나 이렇지도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탄탄하게 바탕을 쌓아 놓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글을 먼저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좀 문해력들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연습 그리고 그 문해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좀 독서를 중심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이미 사실 뭐 비문학 꼭 제가 항상 하면은 우리 아이는 편독을 하는데 우리 애는 비문학만 읽는데 우리 애는 문학만 읽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국어 교과서 안에 문학과 비문학들이 골고루 많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설명하는 글들은 수행평가 글쓰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말고 내가 집에서 뭐를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소설 읽는 방법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돼 이거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을 거고요. 시 읽을 때 저 항상 애들한테 이거 시 읽을 때 시 크게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읽으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긍정 이거 부정이고 이렇게 막 애들한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가 처음 보는 시라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뭐 주장하는 글 등을 읽는 방법들을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문해력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일주일에 뭐 한 4시간, 3시간인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중간에 할 일들이 좀 많으니까 딱 발달시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뒷받침을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업 시간에 아까 제가 뭐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 교과서를 읽을 때 거기서 이렇게 읽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 교과서 수학 교과서는 수학은 하긴 읽긴 좀 그렇겠네요. 사회 교과서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과학 교과서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국어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학년 때 그 국어 교육과를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교수님이 국어는 도구 교과다 이랬을 때 저희가 처음에 무슨 소리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래서 국어가 도구 교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국어를 꼭 잘해서 다른 걸 잘한다기보다는 국어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과목들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요, 항상 아이들한테 먼저 뭐부터 읽히는 것이 좋냐면 교과서부터 먼저 읽혀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책을 쓰고 이제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 제가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썼었는데 만났었는데 그분이 뭐 하셨던 분이었냐면은 영어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이제 사실 제가 국어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영어는 외국의 논문 같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아이들의 학년에 맞는 단어로 그것들을 다시 다 바꾸신대요. 아이들이 그 단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과서에 싣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과서를 내가 반드시 그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다고 의식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단어의 뜻을 과연 알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단어들을 바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가 결국에는 그 우리 애들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져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교실에는 1등부터 꼴찌까지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1등의 아이들만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또래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이 또래 아이들이 이 정도의 단어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균의 단어들을 주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교과서에 있는 단어에는 우리 아이들 또래의 아이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단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애 나이의 그 학년의 교과서를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또래의 평균의 문해력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무슨 레벨 테스트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아이가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교과서를 또 읽혀보면은요. 그 단어를 문장을 읽혀보면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띄어 읽기를 조금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미 단위로 이렇게 딱 이게 뭔가 좀 뭉게 딱 끊겨서 주어 따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데서 갑자기 툭 끊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다 안 읽히셔도 되는데 한 페이지 정도만 애들한테 그냥 읽어봐 이렇게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읽을 거잖아요. 그거 보고 대충 짐작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혹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 단어들은 사전을 꼭 반드시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그 중학교 이상은 저는 그 보리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단어들이 웬만하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상의 단어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그 사전을 줬는데 애들이 선생님 뜻이 없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예 그냥 성인용 쓰는 작은 사전 학교는 저희 이제 책을 살 수 있으니까 학생 수만큼 사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주고 읽혔거든요. 찾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책이 그 사전이 몇 권 모자라서 몇몇 애들한테는 보리하고 연세 이런 걸 줬었는데 애들이 이거는 뜻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돈 더 생기면 사줄게 우리 이러면서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단어 사전은 성인 것들을 돼 있는 거 작은 것들 있거든요. 사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우리말샘 사전 이거 말고요. 앞에 표준국어 대사전 돼 있는 뜻으로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이 약간 그 법적으로 돼 있는 느낌이라서 요즘 최신 트렌드는 사실 반영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것들 우리말샘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은 표준국어 대사전부터 먼저 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좋고요. 종이 사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종이 사전을 찾았더니 애들이 그 단어를 찾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옆에서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바보 같아 막 이러고 놀리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애들 막 단어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다 찾은 다음에 요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의 앞과 뒤에 있는 단어도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상한 단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이상한 단어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일러줬거든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거 하면서 앞에 뒤에 또 찾아보겠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비속어의 단어가 과연 사전에 있는가가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있다 이러면서 니는 뭐 막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애가 야 그거 몇 쪽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쪽이다 이러니까 그 막 찾아서 서로 있잖아요. 막 놀리듯이 하면서 그 앞뒤에 있는 단어들도 같이 그러면서 야 이것도 약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단어 찾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놀이처럼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사전 찾으면서 그 다음에는 되게 사전 즐겁게 가지러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러면서 애들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돼서 책상에 이렇게 하나씩 놔줬었는데 그 몇 번 장난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읽으라는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아이들의 독서 속도가 다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되면 더 읽어도 돼 했는데 절대 더 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딱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으로 찾으면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한테는 재미있는 놀이처럼 그냥 단어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싶어서 놔뒀었는데 그래서 사전 찾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문맥 안에서 파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 사전 찾아보시면 밑에 반드시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 한번 꼭 반드시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나중에 대화에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문해력 키우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겠으면 좋겠으면은 국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도덕 이런 것들을 과목별 특성에 맞게 공부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저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회나 역사, 도덕 교과서는 1하고 2밖에 없거든요. 기술 과정도 1하고 2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기술 과정 1하고 2인데 3년을 배워요. 그래서 엄마나 애들이 니 교과서 어디 갔는데? 이러면 우리 엄마가 버렸는데요. 1대 있다고 1학년에서 끝나는 줄 알고 버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과서를 몇 학년 때 쓰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놔 주시고요. 그리고 1이라고 해서 1학년 때 쓰는 건 아니고요. 2권 중에서 첫 번째란 뜻이고 2권 중에서 2번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잘 챙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과서를 키우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리긴 했었지만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거는 사실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어휘력이 무슨 문해력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던데 저는 일단은 문해력을 키우려면은 애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글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블럭이 어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휘가 쌓여야지 문해력이라는 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들 딱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문제집 추천해 주세요. 이거 얘기부터 먼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문제집 추천들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는 굳이 어휘력 문제집이 고등학교도 솔직히 문제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너무 떨어진다 한다면은 한 권 정도 풀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어휘력 문제집에 진짜 부정적이었다가 문제집을 한번 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아이가 유추하는 게 그 연습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에도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제가
영어를 어떻게 좀 잘 시켜. 제가 영어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 애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이 잠수의 책이었어요.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외국어 공부하는데 우리말도 아닌데 해석해 주지 마라. 뭔가 뉘앙스를 느껴야 된다. 그러면 뭐 분위기를 알면 애가 뭘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에게 문맥을 파악해서 그 의미를 단어를 찾는 것도 좋지만은 유추해보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국어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익히려 그러면은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쓴 말이지. 아까 제가 대관절 말하는 것 얘기한 것처럼 대관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은 대관절? 무슨 소리지? 뭔가 의아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아마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뜬금없이 대관절 이 얘기만 하면은 당연히 맞추기, 그 원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처럼 좀 뭔가 그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는 맥락 파악을 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대부분의 감탄사는 헐, 대박이 거의 다거든요.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저의 어휘를 계속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반성을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헐 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이 말고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했는데 이미 내뱉고 난 다음이라서 다음에는 뭘 써야지 이렇게 늘 반성만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은요 늘 좀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말들,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늘 쓰던 그 어휘들을 대부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채롭게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책은요 어떠냐면은, 말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이미 휘발돼서 날아갔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의미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문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어휘가 틀린 어휘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글은 어떻냐면은 그게 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여기서 이 말 아닌데?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쓰면서 그 수행평가할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서술어를 쓰더라도 뭐 했습니다를 반복해버리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지겨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 종결 어미도 좀 다채롭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글로 쓰게 되면 이거를 보면서 다시 다듬는 과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책으로 나왔다. 책이라면 훨씬 더 길게 다듬어졌겠죠.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앞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서는 이 단어가 나왔네. 그러면 이 단어랑 비슷한 뜻이겠네 라고 읽으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이 글은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던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도 표현이 있네 라고 하면서 좀 다양한 표현들을 아이들이 익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면은 그냥 어떤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면 이 작가님의 책을 쭉 읽히는 것을 주로 추천을 많이 하고요. 안 읽으니까. 그래서 좀 읽는다 한다면은 이것과 비슷한 다른 어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관련해서 비슷한 다른 책들, 주제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뭐 배경이 비슷하다거나 이러한 책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요. 요즘에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서요. 그 소설 작가님들이 책을 한 편짜리도 쓰시지만은 요즘에 소설집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엔솔로지 소설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4-5명 이상의 작가가 그 글을 쓴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아니면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명 정도의 작가들이 짧게 약간 단편처럼 쓰신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면 저희 한 학기 한 권 얘기할 때 이게 들고 술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탁 넣고 자, 책 읽자 이러면 애들이 팔짱을 탁 끼고 서서 이렇게 다 다리 한짝 짝짝다리 하고 서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뭐가 제일 짧아요? 이거부터 애들이 항상 웃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짧다 이러면 안 짧아 보이는데 아니 5편 이러면
그 중에 한 개만 읽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재밌으면은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책들.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거 뭐 좀 재밌던데요. 라면 그 작가 있다. 이번에 이거 한 권짜리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애들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짧은 책들 있잖아요. 그것들부터 먼저 좀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확장시켜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책을 안 읽는다면은 김동식 작가님 책도 추천합니다. 초단편이거든요. 2장인가 1장이 끝나요. 그래서 엄청 애들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이 중졸인가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떠오른 생각들을 글로 썼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삶에 대해서 적당하게 약간 비틀어서 인간들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작가님이라서 되게 아이들이 책을 남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남자애들이 책을 더 좀 안 읽는 편이잖아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책은 읽어요라고 추천하는 작가님 책 중에 하나가 김동식 작가님 책이고요. 그리고 김동식 작가님이 보통 이제 초청해서 오시면은 이제 내가 중졸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읽으면은 그런 책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내가 다듬어진 정교한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행평가의 얘기인데요. 정말 점수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외결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 못 읽어요. 네가 읽어봐. 못 읽은데요. 내가 읽어봐 줄게. 이렇게 읽으면은 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읽거든요. 읽고 그 다음에 이름만 한 줄만 더 써주면 내가 1점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다니면서 막 저희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약간 경남이 딴 지역보다 서술형이 좀 더 많은 편이라서 제가 서술형 예시가 좀 더 많아요. 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본인은 지금 네.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외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읽을 수 있어요. 네. A의 비유 대상은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와 같이 표현한 까닭은 의심을 해서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는 게 마법사 물 같다고 생각했고 독자의 흥미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외워서 읽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읽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요. 시인은 예쁜 매화나무 모습을 보고 그 경험을 통해 상처야말로 더 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 밑에 거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A를 비유하여 설수 같지요. 설득을 한다. 야, 저거를 볼 때마다 설수 같아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네, 저희 다 읽습니다. 다 읽고요. 내가 진짜 못 읽겠잖아요. 그럼 옆에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선생님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읽어요. 그래서 맞죠? 선생님도 그렇게 읽었죠?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치요. 이러면서 이건 채점을 안 하고 놔둬요. 만약에 못 읽겠으면은. 그리고 이제 불러요. 이제 저희 서술형 확인하잖아요. 불러요. 읽어. 모르겠는데요. 이러거든요. 내가 읽어봐 줄게. 그러니까 맞나? 오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맞지? 근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답 알고 이거 이렇다 이러면 예. 그래서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 문과거든 기다려 이러면서 다시 니 거 이거 채점을 못해가지고 아직 점수 계산을 못했다 잠깐 기다려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채점해서 해주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애들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아까 14문제를 했잖아요. 새끼 문제도 있거든요. 1-1, 1-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 하고 학생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문제를 풀고 나면 나중에 하고 나면 한 4반 정도까지 하거나 한 3반 4반 하고 나면 오늘은 안 되게 내 눈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국어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문과 과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 얻어 걸려라고 쓰거든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을 채점을 하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틀렸어 탁 해요. 했는데 2반을 가요. 또 그렇게 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이상한데 이래 3반을 가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가 또 어떡하지? 이러다가 4반 가면은 아 맞다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해요. 그럼 끝까지 갔잖아요. 그럼 1반 아까 틀렸다 했잖아요. 다시 1반으로 가요. 아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맞다 하고 다시 또 2반 가서 또 맞다 하고 이래 다시 그걸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발 정해진 것만 적어라. 내가 니한테 언제 그렇게 가르쳤노? 이러면 네 대답하고 시험 칠 때 또 이렇게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러면서 막 적어요. 그래서 엄청 시험 채점할 때마다 눈 너무 나 오늘 뭐 이러면서 우리 맨날 집에 갈 때 오늘 눈 너무 혹사했다면서 이러면서 막 집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요렇게 해서 쓰는데 글씨를 좀 네, 저희 진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 좀 글씨를 반듯하게 깨끗하게 쓰는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엄마 국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님은 그러면 시험 칠 때 그따위로 글씨를 썼단 말이가 이러니까 시험은 이거보다 잘 써요 얘기하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예쁘게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잘 썼죠. 이렇게 엄청 예쁘게 잘 썼죠.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쓰고요. 네, 옆에 친구도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사전 찾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때 동화 국어 대사전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사전 찾아보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 읽으면서 니네가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거 딱 많이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잖아요. 딱 3개만 찾아라. 그러면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예문도 적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문도 써라. 이러니까 많은데 이러면서 애들이 사전을 막 찾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 활동하고 난 다음에 사전 찾으면서 놀고 있을 때의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몰래 가서 이렇게 찰칵 찍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사전을 찾는데 생각보다 사전에 이렇게 위아래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본인이 단어를 하나만 찾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위아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 아야, 어여의 순서 등을 아이들이 자음, 모음의 순서를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애들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이후에.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서 앞으로 아이들 책 읽힐 때 사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 얼굴을 일단 가렸는데 그 독후감까지 쓰면 더 좋습니다. 근데 사춘기는 안 쓰거든요. 저희도 제발 한 줄만 써주라 이거 시험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열심히 써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뻥이었지롱 이러면서 애들한테 수행평가 아니었지롱 이러면 애들이 와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썼잖아 이러면 그렇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평가 독후감상문 충분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독후감상문 쓰는 수행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시험이라 그러면요 수행평가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써와요. 세상에는 못 쓰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쁘게 잘 쓰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페이지가 이거 한 노트 한 페이지 정도가 채워야 저희가 생기부에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오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써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이것들이 자꾸 밑장 빼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밑장 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게 칸으로 주거든요. 아이고 왜 안 가지? 네 이렇게 칸으로 주거든요. 이게 네 여학생들은 정말 개미 눈물만하게 글씨를 써요. 그래가지고 한 줄에 100글자를 채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량도 따져야 되는데 이게 줄로 돼 있으니까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남학생들은 선생님 크게 쓰면 됩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그라고 붕 띄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칸으로 주거든요. 칸으로 주니까 애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 선생님 원고지 띄어쓰기 뭐 어쩌 아니 그거 안 본다고 채점 기준 보라고 그런 거 없다고 이러면 그러면은 숫자 하나에 한 칸이에요.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돼요. 뭐 온갖 질문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용 볼 거다. 글자를 너네가 너무 띄어쓰기를 방방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2칸 띄워도 돼요. 아니 죽을래 이러면 이러면서 애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생각보다 애들 글 잘 쓰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오늘은 안 들고 왔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인스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졸업생 3학년 아이가 DM을 보낸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걔가 뭐 애들이 항상 졸업생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요 수행 평가를 엄청 빡빡하게 해가지고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지금 엄청 잘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제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화법과 작문 수행을 했는데 글쓰기를 했는데 1200자를 썼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고요. 저는 중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한테 1000자 정도 쓰게 시키거든요. 애들이 막 이러면 띄어쓰기 포함, 띄어쓰기 포함. 다 쓰면 800자도 안 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쓰게 시키거든요. 제가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쓰고 중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1학년, 2학년, 3학년 달고 올라가면 1학년 때 한 1000자 정도, 2학년 때 한 1200, 300자 정도, 3학년 때 한 1500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글 분량을 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애들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쓰는 거 늘리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약간 수행 평가라고 뻥치면 애들이 막 쓰거든요. 그랬다가 모든 걸 다 수행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몇 개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사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수행 아니었지롱 이렇게 하고 걷어서 이제 애들 쓰는 거 연습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못 써요 이랬는데, 그건 사실 수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연습 차원에서 쓰는 거고, 실제 수행일 때는 이거 수행이다, 이거 시간 1시간에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애들이 그 글자를 시간 안에 다 못 써요. 그러다가 이게 한 번, 2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3학년 정도 되면요 애들 쓰고 난 다음에 시간 보통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봐봐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고3인데 1200자 썼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중학생들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를 엄청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애들 주면은요 애들이 생각보다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분량을 채워 쓰는 연습,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자료 찾는 연습, 그리고 글의 내용이 막 결과가 엄청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료를 찾으면서 내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연습,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를 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생님 이거 자료 어떻게 찾아요?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농구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농구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해요? 농구에 대해서 검색해봐. 검색창에 농구 적어놓고, 아니 네 농구에 뭐에 대해서 쓸 건데? 라면 농구요. 아니 그러니까 농구의 규칙에 대해서 쓸 거가, 농구 경기의 뭐 어떤 재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쓸 건데? 농구요. 아니 그래 농구 뭐에 대해서 쓸 거냐고 이러면서 계속 한 5번 정도 질문을 하면은 농구 뭐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검색할 때 만약 농구 규칙에 대해서 쓸 것 같으면 농구 규칙에 대해서 검색해봐. 그러면은 검색했잖아. 그럼 이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규칙 중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쓸 건지 찾아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아이들이 익히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검색도 잘 못해요. 되게 컴퓨터 잘할 것 같잖아요. 컴퓨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SNS와 게임과 유튜브 우회하는 방법 이런 거는 잘하는데, 뭔가 검색해내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타자 칠 때 독수리 타법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대단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그거 하고, 그리고 폰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하는데 뭔가 컴퓨터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뭐를 좀 더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중학생 아이들은 좀 책이라는 것들을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런 어떤 너무나 갑자기 늘어나는 양의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좀 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해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쌓았던 문해력이 결국에는 고등학생 때 되어서 빛을 발하겠구나.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수학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고 영어학원 아직도 안 보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은 애들이 영어 수학은 기본으로 다 다니고요. 다들 걱정 많이 하는 게 국어학원 보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좀 더 그다음 단계 나가시는 분들은 과학학원 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와서 본인의 보상 심리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휴대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독서랑 멀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애들이 독서와 그 다음에 중학교의 독서는 너무나 애들이 다르거든요. 머리가 너무 많이 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키가 크는 만큼 머리도 굉장히 많이 크는데 그만큼 글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도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때의 그 독서의 능력만 가지고 중학교 때 발달하는 어떤 그 능력은 전혀 훈련시키지 않은 채 고등학생이 된다면은 아까 저렇게 많이 쏟아지는 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까 제가 저희 도서관의 책이 다 새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책들 학교 도서관에 책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런 책들을 내가 좋아하는 책도 괜찮으니까 그냥 책을 좀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키워나가면서 문해력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이면은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는요 중학생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다 컸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또래쯤 되니까 아직도 애기들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그렇게 아직 큰 아이들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왜 뭐 뇌과학 이런 면에서도 보면 이제 뭐 가지치기를 시작하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은 중학생이 과연 늦었을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성장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뭔가가 아이가 도약하는 시기가 중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도 그런 어떤 문해력들을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국영수 사과에 올방에 올인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독서 이런 것도 좀 약간 타버돼야지 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독서도 꾸준하게 좀 이어나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아이가 너무 읽지 않는다면은 초등학교 때처럼 책의 분량이 그림책은 솔직히 하루에 10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는 사실 책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 읽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들다면은 아이들에게 뭐 일주일에 한 권, 애들 그것도 좀 힘들다 하대요. 힘들면은 2주일에 한 권 정도 는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책이 문학책이든 비문학책이든 상관없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 이제 어디 인터넷 카페에 사람들 우리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문학책 한 권, 비문학책 한 권 해가지고 돌려읽기 했었거든요. 돌려읽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숙제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책이 택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아이가 읽고 3줄 요약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거를 읽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지가 그걸 읽고 자기도 이거 읽고 이거 쓰는데 이거를 다음 애한테 그 다음 달에 보내야 되잖아요. 한 달 안에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일쯤 되면 이제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이거 빨리 안 읽으면 다음 애한테 못 보낸다고. 빨리 읽으라고. 니 큰일 난다고. 지금 택배 온 거 안 보이냐고. 니도 보내야 된다고 막 이러면은 약간 본인도 그게 숙제처럼 느껴져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글을 너무 많이 쓰게 하라 그러면 솔직히 쓰라 그러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글을 너무 많이 쓰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한두 줄 정도만 도 괜찮으니까 자기의 생각 그것도 쓰기 싫으면은 그냥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찝찝하다 하면은 그냥 대화 정도로 주고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책을 먼저 읽고 엄마 이거 되게 재밌던데 이건 니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엄마 이거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맞지 그래 아들이라서 대화 길게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3마디 2마디 정도 좀 하고 보통 끝나는데 그냥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얘가 책을 읽고 있구나 이해했구나 정도쯤은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요 이게 뭐가 깨졌네요. 네, 첫 번째가요 꾸준한 독서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책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러니까 중학생 때가 애가 정말 안 읽으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중학생 정도쯤 되면 비문학 중학생용으로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두껍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 풀빛에 좀 아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안에 그림이 반이에요.
그래서 읽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읽혀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에 가시면은요, 저희는 0번부터 9번까지라 돼 있는데 뭐 000부터 900번 이렇게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800번대가 문학 작품이에요. 그럼 0부터 9까지 하고 8하고는 그 개수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도서관에 가시면 800번대 책과 나머지 책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됩니다. 문학 작품이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8번대 한 권 빌렸으면은 오늘은 1월이니까 1번대를 한번 빌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2월이니까 2번대를 한번 빌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권 정도씩만 한번 골라봐라. 만화책 빼고. 네, 하시면 되고요. 만화책은 만화책도 읽는 거는 괜찮지만은 만화책만 읽는 거는 썩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애들이 Y책 같은 거 읽으면서 거기서 얻은 습자지 지식으로 네, 굉장히 또 다른 독서의 마중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괜찮은데 그것만 주구장창 읽고 있는 것은 조금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은요. 아까 제가 어휘력 문제집은 추천하지 않지만은 중학생 때 비문학 문제집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비문학 지문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면은 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방 주사 맞는다는 생각으로 뭔가 그걸로 엄청난 기술이 느는 건 아니고요. 아, 세상에 이런 글도 있구나. 그리고 가끔씩은 뒤에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풀면서 엄마 이 지문 되게 재밌는데 이거랑 관련된 이거 얘기하고 있는 책 딴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오예 이러면서 바로 도서관에 검색해가지고 책 빌려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 정도로 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방법을 이런 책을 이렇게 읽는 것도 있구나 정도 하는 연습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엄청 뾰족하고 날카롭게 다듬는 건 어차피 고등학생 되면 계속 할 거거든요. 그냥 그 전에 살면서 이런 게 있구나를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익히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한자를 익히는 게 한자의 획수, 부수, 뭐 글자 쓰는 방법 이거는 아니고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면 화자가 무슨 화, 그다음에 학자가 무슨 학. 이 화자가 어디에도 이 화자 쓰던데 하면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겠네 정도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이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한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요. 한 1000자 정도만 익히면 완전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한 그 정도쯤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한문 다들 어렸을 때 7살, 8살 때 다들 시험 한 번씩 다 보셨죠? 문해 시험. 그래서 몇 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저 정도의 급수 정도면 된다고 정도의 개수로 보면 되고요. 저 이제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한국 어문회가 더 어렵잖아요. 걔가 그걸 2급인가를 땄대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너는 그것을 몇 학년 때 땄느냐 이랬더니 5학년 때 땄다던가 4학년 때 땄대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기억나느냐 이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렇게 따놓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근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뒤에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뭐 이렇게 뜻과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애들이 다 오 이러면서 봤는데 본인도 놀랬어요. 자기가 알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내뱉고 본인이 놀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야 니 그 3급인가 6급 뭐 땄다더니 그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갑다 이러니까 저도 그런가 봐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로 나와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해주시는 것도 나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에 급수를 따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생활 속에서 할 때 좀 더 같이 바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단어는 가능하면은 사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바로 엄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좀 더 찾아보고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스스로 읽고 유추할 수 있게 좀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쓰기. 근데 뭐 솔직히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 그러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된다면은 그냥 조금만이라도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우리 아까 제가 그 독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독서 감상문 같은 거 써가지고 이거 생기부에 넣자 뭐 이러면서 약간 꼬드겨가지고 쓰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중1의 경우에는 한 노트 우리 중학생들 노트의 한 3분의 2 정도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한 2학년 아이들 정도라면은 노트 한 페이지 정도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라면은 노트 한 페이지하고 뒤에 한 10줄 정도쯤 10줄에서 그 이내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서 거기서보다 살짝씩 조금 더 줄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쓸 때 맞춤법, 문법을 맞춰서 쓰는 방법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교과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각 학기마다 문법 단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년의 학기의 문법은 아이들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애들이 말을 쓸 때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줄임말이나 비속어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원래 이게 뭐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높임법을 배우는 단원에 가서는요. 평소에 엄마나 아빠한테 높임말을 잘 안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잖아 하는 애들은 보면은 평소에 그래도 높임말을 좀 쓰는 애들은 얘기를 하면은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평소에 높임말을 별로 안 썼던 애들은 이거를 암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평소에 애들이 쓰는 말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를 잘 모른다면은 이해할 때까지 좀 반복해서 읽게 해주시고요. 교과서는 그 또래 아이들 수준에 맞춘 그냥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학의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중학생 아이들의 그 국어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소설들은 대부분 단편 소설들이고요. 고등학생들은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중편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은 작품 전문이 대부분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작품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교과서에 다 수록을 못해서 보통 보면은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그다음에 중간에 중략 이렇게 보통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이거 방학 때 시간 되면은 작품 그러니까 온전히 다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애들이 좀 작품 속에 있는 문학 책에 있는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책이기도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그 다음에 저는 책 쓰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 과목이 뭐였냐면 기술 과정.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뭔가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뭔가 어떤 지구 보호 이런 얘기들이 기술 과정,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다 기술 과정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비문학 지문들 모의고사 칠 때 기술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기술 과정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 본기만 한다면은 그런 어떤 바탕들이 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지만 문제는 엄마가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가 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책을 썼잖아. 엄마 책을 좀 읽어봐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라 하냐면 엄마가 썼으니까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수행평가.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얘기가 좀 많기는 많던데 수행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점수를 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저희 애들 보면서 지필에서 좀 살짝 망하더라도 수행만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수행은요 100점에서 점수가 깎여 내려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필은 빵점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만 한다면은 아이들의 수행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어떤 애들 지필에서 70점이나 60점 받았는데 수행에서 90점이나 100점 받으면은 원래 70점 받으면 C잖아요. 근데 그 수행을 잘 봐서 A로 끌려 올라가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좀 성실하게 애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학원에서 뭔가를 시키고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약간 보상 심리로 주로 놀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들이 보면은 시험 기간이잖아 이러면 예 이러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씨 바르게 반듯하게 쓰는 거 연습들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문해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막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려고 국어 문제집들을 많이 푸시기도 해요.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읽는 거,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집에 가서 책 읽어라 얘기하면 책 안 읽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 그리고 서점 같은 데 가면은요 책이 되게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좀 꼬드겨 주시고요. 그리고 책이 옛날 책과 요즘 책을 비교해 봤을 때 옛날 책이 훨씬 두껍고 무거워요. 그리고 표지가 안 예뻐요.
그래서 좀 요즘 책들 얇고 가벼운 것부터 일단 먼저 좀 시작해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좀 애가 재밌어한다, 좋아한다 하면은 다음 단계의 책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애가 책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은 왜 권장도서 목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학년 거 말고 한두 학년 거 밑에 걸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 독서의 제가 봤을 때 독서의 수준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흥미만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쑥 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부와 관련된 독서는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쯤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 전에는 좀 어쨌든 책을 아이가 나는 너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책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책 좋아하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 좋아하나? 라면 아니요. 이거부터 먼저 항상 하거든요. 그렇지만 않다면은 우리가 지금 국어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로 다 대화하고 있고 우리가 한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내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쑥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제가 봤을 때는 링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에는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링거만 계속 맞고 살 수는 없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다양한 영역의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옆에서 약간 당근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드게임 같은 것들도 되게 괜찮고요. 저는 여기 중에서 라오는 조금 초등용이긴 한데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테마틱이나 블리츠 같은 것도 괜찮고요. 집에서 애들하고 하기에는 딕싯도 되게 좋아요. 딕싯이 처음에 몇 장 들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비싸다, 엄청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고 하고 약간 욕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엄청 열심히 있잖아요. 저 그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면은 그거를 동시에 그것과 비슷한 자기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6살 때도 했거든요. 그래서 6살이 다 문장을 길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걔도 같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진짜 욕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홀린 듯이 확장판도 결제해가지고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어떤 분해력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보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재미없지 않나 하거든요. 책 읽어라 이거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 약간 저희 집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절대 아들에게 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가 맨날 울면서 울고 진다고 다음부터 이길 거라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서 이기지라는 나름의 전략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보드 게임들도 그 다음에 저도 기표를 왜 적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약간 우리가 되도 안 한 약간 말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은근히 이거 무슨 단어지 무슨 뜻이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말까요?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맞아요. 후다닥. 왕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바이킹. 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그 다음에 도둑고양이에게 어울리는 금은? 살금살금. 요렇게 하면은 애들이 근데 살금살금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게임에서 끝내지 마시고 단어를 익히는 것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옛날에 라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3학년 아이들이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시켰어요. 시켰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자고 있는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걸. 이거 그냥 너네 자지 말라고 그냥 시작할 때 그냥 한 1, 2분 하려고 한 건데 이러니까 오늘 이런 거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 발음 연습 하는 것들도 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고 넘어갔었지만은 아이들하고 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끝말잇기 있잖아요. 끝말잇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끝말잇기는 아시죠? 그 멤버와 그대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휘의 범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 되돌이합니다. 그래서 끝말잇기를 할 때는 항상 새로운 멤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어휘의 범주와 나의 어휘의 범주가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우겨요.
이거 맞거든. 이거 그런 거 없거든. 이렇게 우기면서 그 자기가 맞다는 걸 우기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단어의 범주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별거 아닌 게 그러니까 재미없는 공부가 아니고 이거가 과연 공부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 단어를 우겨봤으니까 누가 어디서 그 또 끝말잇기 할 때 그 단어를 자기가 딱 얘기하면 한방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얘기하면은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 있거든. 내가 사전 찾아봤거든.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엄청 뭔가 거창한 무슨 비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무슨 책을 막 몇백 권을 읽혀야 된다거나 저희 애 어렸을 때 그거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살 때는 뭐 위인을 읽혀야 되고 몇 살 때는 자연 관찰을 읽혀야 되면 우리 애는 저희 애들은 자연 관찰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읽혀야 된대요. 막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희 애들은 수학 동화도 안 읽었거든요. 그 아저씨한테 홀려가지고 전집을 사놨는데 안 읽어가지고 진짜 막 제가 읽어줘도 안 듣고 이래서 엄청 속 답답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어느 나이에 뭐를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해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책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장시키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면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재미. 이제 고등학생들은 알기는 알아요. 재미없어도 중학교 한 3학년에서 고등학생쯤 되면은 재미없어도 해야 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도 참을 줄도 알아요. 물론 잘 참고 못 참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참을 줄도 알아요. 근데 그 이하의 아이들은 사실은 재미없으면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애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도 이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 애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것인가 안 읽을 것인가. 재미없어 하면은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 또 뭐 해봐야지라고 다음 애가 또 그 책을 또 읽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책을 또 읽고 한다면은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야 요소가 있어야 그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살아가는데 아마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을 거고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길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갈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우리가 부모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까 하는 것들은 아마 부모님마다 다 길이 다 다르실 거고요. 생각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이게 하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찾으셔서요.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해주는 그 문해력을 위한 그 길이 100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국어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어떤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뭔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재미있게 즐겁게 해서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훌륭하게 잘 키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혹시 시간 아시나요? 11시 55분. 예, 저희가 지금 115분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고 생각 안 되시죠? 재밌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잘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시구나 하는 걸 또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학교 수업을 학교 현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했을 때 저희의 대관절 이거 똑같은
단어는 어휘는 다르지만 정말 이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왜 이거 몰라? 대관절 몰라? 이렇게 이제 왜 모르지? 하니까 그 대관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저희 대화를 이렇게 강의 때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또 초등학생도 그럴 거고 요즘 학생들 아이들이 이런 것 같아요. 문해력 했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거 그렇지만 이 시간이 듣다 보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더라도 크게 걱정이 안 되겠다 하는 걸 좀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2시간 정말 2시간 꽉 채우실 것 같은데요. 2시간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이걸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실까요? 질문을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경남 학부모 아카데미는 이제 교육 정책과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창녕교육지원청에서 하유정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부모의 힘이라는 주제로 2번째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후에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문자 그 링크 주소 있습니다. 그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아카데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